한마디로 다음 시즌도 조금 걱정된다 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운 맨유 새끼 애슐리용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분들이 제 활동명을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유튜버님 이러시던데 저는 애슐리용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혹은 미운 맨유 새끼라고 해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뤄볼 소식은 계속 빠르게 돌아가는 이적시장 업데이트된 뉴스를 간략히 전달드리고요. 최근에 있었던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프리시즌 경기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녹화 때 중간 점검을 하면서 은베모 선수가 제발 오피셜이 떴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편집 시점에는 히어리거가 떴었고 드디어 어제자인가요? 녹화 기준 어제자로 오피셜이 떴습니다. 총 계약 기간은 5년 플러스 1년 연장 계약, 총 6년 정도의 계약을 했고요. 이적료 총액은 7,100만 파운드 정도 됐는데 이 부분이 제가 예측했던 거와 좀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브렌트포드가 총액 7천만 파운드 정도를 원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6천만 파운드에 1,000만 파운드 혹은 6,500만 파운드에 500만 파운드 정도의 옵션을 붙여서 사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의 정확하게 6,500만 파운드에 600만 파운드의 옵션 조항을 붙여서 총액 7,100만 파운드로 은베모를 영입 완료했습니다. 등번호는 19번을 일단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브렌트포드 구단 역사상 최고 이적료 기록을 깼다고 합니다. 은베모 선수 일단 웰컴 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고요. 이선 자원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경기력 그리고 골 결정력 부분을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베모 선수 프리미어 리그 기준으로만 보면 총 136경기에서 42개의 골, 30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고요. 특히 지난 시즌엔 리그 38경기 정경기에 출장해서 20개의 골과 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어떤 상승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 가지 기록도 상위권에 있는데요. 박스한 터치 횟수, 기회 창출 횟수, 슈팅 성공률 등 리그 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이 두 기록이 눈에 띄는데요. 5m 이상 전진 드리블 후 골을 만들어낸 횟수는 리그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 진영에서 공을 탈취한 횟수가 무려 32개로 리그 3위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기록을 살펴보면 어떤 선수냐, 공격 진영에서 상대방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그리고 압박을 통해서 볼을 탈취하기도 하고 그 소유한 볼을 가지고 쉽게 소유권을 내주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든 유효한 장면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확실히 2선 혹은 공격 진영에서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가 바로 브라이언 은베모 선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모습이 쿠냐 선수와 아마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쿠냐 선수도 적극적인 압박을 걸기도 하고 공격 포인트도 생산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저는 또 쿠냐 선수가 플레이메이킹적인 역할도 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제 남은 이적 시장에서 맨유가 해야 될 것들이 한 3가지 정도라고 저는 봐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기존 자원 빨리 판매하는 거, 잉여 자원을 빠르게 판매해서 현금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고요. 레시포드, 안초니, 산초, 가르나초, 레안산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레안산가 이 네 선수를 빠르게 좀 처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처분한 후에 확보한 현금으로 문제의 9번 그리고 가능하면 중앙 미드필더 그러니까 6번 롤에 가까운 중앙 미드필더까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격수는 지금까지 연결된 공격수들이 여럿이 있는데 오시멘 선수는 터키행이 거의 확정됐다고 하고요. 오히려 아스날이 요케레스 선수 전에 노렸던 세슈코 선수를 맨유가 역으로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세슈코 선수 몸값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스날이 아마 빠진 걸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기존 잉여 자원들을 처분한다면 한번 맨유가 도전은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슈코 선수 이외에 나오는 공격수들은 와킨스, 잭슨, 칼버트 루인 등등 있는데 웬만하면은 조금 돈을 쓰더라도 세슈코 정도 선수의 클래스는 영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중앙 미드필더 6번 롤도 여러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렌시아의 03년생 육각형 미드필더라고 불리는 하비게라 선수까지 링크가 뜨고 있습니다. 근데 하비게라 선수가 바이아웃이 1억 유로 가까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9번 공격수를 영입하면 사실상 이렇게 비싼 중앙 미드필더는 영입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업데이트된 이적 시장 소식이고요. 앞으로도 제가 콘텐츠에 다루지 못했던 이적 시장 소식들은 제 게시물 탭에 계속 업데이트 해둘 테니 구독자분들은 그쪽에서 관련 소식 확인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 본 콘텐츠인 프리시즌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부터 얘기하면은 0대0 무승부를 거뒀고요.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평가전이 의미가 있었던 건 리즈 유나이티드가 맨유의 오랜 라이벌이라는 점,
그리고 리즈 유나이티드가 지난 시즌 승격을 이뤘죠. 그래서 다음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만날 상대이기 때문에 여차저차 좋은 스파링 상대였다라고 보여집니다. 프리시즌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라인업이 싹 바뀌었어요. 전반전엔 3-4-2-1 포지션 기반으로 골키퍼 바인드르 선수가 나오고 수비진에 오른쪽부터 마즈라위, 더리우트, 루크쇼 선수가 3백을 이뤘고요. 미드필더 라인 오른쪽부터 디알로, 카세미루,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새로 영입된 레온 선수가 출전했고요. 2선은 콜리어, 쿠냐 선수가 짝을 이뤘고 최전방 공격수는 치도오비가 선발 출장했습니다. 후반전 라인업은 골키퍼 토미튼, 수비진엔 요로, 맥과이어, 헤븐 선수가 교체 출전했고요. 미드필더는 달롯, 우가르테, 마이누, 도르구 선수가 섰습니다. 2선엔 만타투, 마운트 선수가 섰고요. 최전방은 호일룬 선수가 교체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11명이 전부 다 전반전 끝나고 교체되는 이런 좀 진기한 장면을 보여줬는데요. 제 생각에는 감독의 살짝 빙의해보면 전반전에 나왔던 선수들이 약간 조금 더 주전들에 가까운 것 같고 후반전에 나온 선수들이 약간 서브 좋은 것 같아요. 이 라인업은 충분히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그렇단 겁니다. 이 전체적인 스쿼드 활용을 돌아보면 몇 가지 유의 깊게 살펴볼 점이 있는데요. 우선 루코쇼 선수는 센터백 좌측 스토퍼로 자리매김한 게 확실시 됩니다. 제가 여러 컨텐츠에서 루코쇼 선수가 왼쪽 윙백으로 나오면 좋겠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상 지난 시즌에도 루크쇼 선수가 좌측 윙백으로 나온 경기는 없었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루크쇼가 좌측 스토퍼를 섰을 때 꽤 많이 전진을 해서 얼리 크로스를 진짜 많이 날리긴 했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래서 루크쇼 선수는 좌측 스토퍼에서 그런 역할을 계속 부여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디알로 선수가 아마 다음 시즌부터 오른쪽 윙백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2선 오른쪽 윙어 자원으로서 출전을 하기도 하고 한 칸 내려간 오른쪽 윙백 자원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왔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2선에 있을 때 조금 더 위력적이었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윙백보다는 윙으로 섰을 때 공격 시에 에너지를 더 폭발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모린 감독은 오른쪽 윙백이 더 최적화된 자리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점이 브루노 페르난데스 3선 그리고 콜리어 선수의 2선이었습니다. 콜리어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섰을 땐 저는 부페가 2선 그리고 콜리어가 3선일 줄 알았는데 부페가 3선에서 조금 더 박투박 느낌의 미드필더로 많이 섰던 것 같아요. 수비적인 기여도도 있고 특히 3선에서 최전방으로 다이렉트한 연결을 많이 해주려는 시도를 했던 것 같고 콜리어 선수 위치도 좀 특이해요. 콜리어 선수가 오른쪽 2선에 섰는데 중앙지향적인 느낌보다는 되게 오른쪽 윙어 같은 포지션이었거든요. 되게 사이드에 빠져서 플레이를 많이 했던 걸로 보여져서 이 포메이션도 다음 시즌에 많이 가동될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더 얘기하면 마이누 선수의 3선 기용 그리고 만타투 선수의 2선 기용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누 선수가 월클이 되려면 3선에서 자신의 장점을 더 발휘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누 선수가 조금 더 활동량적인 측면이나 스피드를 더 끌어올려서 박투박으로서 중원에서 맨유의 에너지 레벨을 높여줘야 되는 선수로 결국 성장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만타투 선수도 제가 지난번에 유망주 편에서 다뤘던 선수인데 아마드 선수와 비슷한 성향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인다고 했는데 어쨌든 후반전에 2선에 나왔어요. 근데 만타투 선수도 장기적으로는 아마드 선수처럼 오른쪽 윙백으로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우선 2선으로 출전을 한 거 보니 다음 시즌에도 2선 공격수로서 기회를 부여받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근데 이게 완전 딱 정해질 것 같진 않아요. 예를 들어 아마드, 달롯, 만타토 이 선수들이 상황에 따라서 2선의 윙 자원과 3선의 윙백 자원을 골고루 돌아가면서 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기력 리뷰를 좀 해볼 텐데요. 먼저 조금 부정적인 얘기부터 해볼게요. 한마디로 다음 시즌도 조금 걱정된다 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상대는 승격팀인 리즈 유나이티드였습니다. 맨유가 리그에서 승점을 많이 따야 되는 상대임에는 분명한 것 같은데 전반전 내용은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후반전은 거의 되게 많이 밀렸어요. 토미튼 선수의 결정적인 선방 한 3개 정도가 아니었으면 맨유가 1대0, 2대0 정도로 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후반전에 일방적인 공세를 두드려 맞았고요. 후반전을 보니까 지난 시즌과 되게 비슷한 경기력이었어요. 아모림 체제에서 중원에 2명밖에 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때론 약점이 되긴 하거든요.
중앙 숫자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압박을 심하게 걸면 결국엔 측면으로 뻥축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공소유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모림의 3-4-3 혹은 3-4-1 시스템에서 강점으로 보여야 되는 측면 플레이가 프리시즌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즌에 좋은 경기력을 보였을 때 측면의 3자 패스나 다이렉트한 공간 패스를 통해서 유효한 장면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게 전반전에 조금 보였고 후반전엔 거의 전무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눈에 좀 걸렸고요. 이제 수치적인 것까지 해서 다음 부정적인 얘기를 할 텐데요. 점유율은 50대 50 똑같이 가져갔고요. 패스 횟수는 맨유가 518개 중에 449개를 연결해서 86% 정도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고, 리즈 유나이티드는 530개의 패스 중에 472개의 패스를 연결해서 89% 정도의 패스 성공률을 가져갔습니다. 점유율은 동일했지만 패스 지표에서 맨유가 조금 밀렸고요. 다만 맨유가 나머지 유효한 지표들은 다 앞섭니다. 전진 패스는 맨유가 301개, 리즈 유나이티드가 202개를 했고요. 슈팅은 맨유가 19개 중에 4개의 유효슛, 리즈 유나이티드가 4개 중에 3개의 유효슛을 기록했습니다. 찬스 메이킹은 맨유가 13개, 리즈 유나이티드가 3개를 기록했고요. 상대팀 박스 안의 터치는 맨유가 37개, 리즈 유나이티드가 6개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기록을 결국 보면 결국 9번 공격수 가 필요합니다. 맨유의 골 결정력이 굉장히 빈약하다. 전반전에 나왔던 오비 선수는 그래도 간혹 유력한 장면들을 좀 보여줬어요. 특히 쿠냐 선수에게 패스를 연결 안 하고 직접 때린 슈팅, 이건 좀 아쉽긴 했어요. 유유슛이라도 연결했거나 아니면 쿠냐 선수에게 패스를 연결했으면 골과 다름없는 장면이 나왔을 건데, 그래도 어쨌든 오비 선수가 어린 나이임에도 자기가 직접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와 그리고 그런 포지셔닝 같은 게 좀 보였고요. 근데 후반전에 호일룬 지난 시즌과 진짜 똑같았어요. 한마디로 정말 노답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터치를 갖고 오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슛은 둘째치고 연계도 잘 못한다. 그러니까 계속 맨유가 박스 안에 공을 투입하고 찬스 메이킹을 하더라도 유력한 장면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비 선수도 아직 어린 선수지만 활동량이나 적극성이 좀 부족해 보이기도 했어요. 조금 더 최전방에 압박을 세게 걸어야 되는데 좀 설렁설렁 뛰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선 마운트 선수의 역할이 여전히 좀 모호해 보였습니다. 좀 애매하달까? 이선에서 윙어의 모습도 아니고 중앙에 치우친 공격형 미드필더 모습도 아니고, 아모림 감독이 마운트 선수를 굉장히 좋아한다는데 어떤 면을 보고 어떻게 쓰려고 신뢰를 하는 건지 아직까지 눈에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좀 안 좋은 경기력을 보인 결과로 0대0 무승부를 거둘 수밖에 없었지만 몇 가지 희망은 봤습니다. 쿠냐는 조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지난 시즌 브루노 페르난데스 같은 느낌이에요. 다른 선수들 다 죽서도 자기는 그래도 그 중에 군계일학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적극성, 드리블, 패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되게 좋았고, 확실히 브라질리언 같은 느낌? 순간 폭발적이고 창의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전진 드리블, 볼 운반, 전진 패스 같은 거를 굉장히 시도를 많이 했고 유효한 장면을 많이 만들었어요. 조금 쫀득하고 달라.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은베모 선수가 합류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이 선에서 굉장히 시너지를 내서 진짜 호일룬 같은 공격수를 놓고도 골을 넣는 장면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망주들의 적극적인 기용입니다. 새로 영입한 레온 선수를 비롯해서 지난 시즌에도 곧잘 기회를 부여받았던 폴리아와 오비 선수가 나란히 선발 출장했고요. 이 외에 헤븐, 만타토, 프레드릭슨, 잭 플래처 선수가 후반전 교체 출전을 통해서 경기에 출장했습니다. 어쨌든 유망주를 여전히 아모림 감독은 기회를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이 다음 시즌에 아모림의 아이들로 잘 자리 잡길 바라는 희망을 던져보고요. 이 와중에 레온 선수 경기력 괜찮더라고요. 제 느낌엔 도르구 선수보다 조금 나아요. 되게 움직임이 부드럽고 처음 경기에 투입된 레온 선수가 더 안정감을 보여줬다는 거, 저는 이러한 점에서 레온 선수가 다음 시즌 왼쪽 윙백의 주전으로 거듭날 수 있겠다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도르구 선수는 여전히 무리한 드리블과 낮은 크로스의 질, 이런 것들이 프리시즌 경기에서도 문제점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도르구 선수는 나이가 굉장히 어리다는 점 빼고는 아직까지는 저는 장점이 잘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의외의 희망, 3순위 골키퍼였던 토미튼 선수가 원래는 은퇴를 하려고 했었는데 가까스로 1년 연장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드 골키퍼가 필요하니까. 근데 후반전에 경기력 미치지 않았어요?
빌드업도 딱히 나쁘지 않았고 선방이 미쳤어. 난 예전 대회야 보는 줄 알았다니까. 이거 내가 보기엔 오나나였으면 먹힐 골들이 한두 골은 있었는데 토미튼 막았어요. 그래서 저는 토미튼 선수가 이대로면 바인드를 밀어내고 2순위가 되지 않을까? 전 토미튼 선수가 이 모습이라면 리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컵대회 같은 데서는 선발 출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프리시즌 경기를 통해서 안 좋았던 점, 좋은 점까지 리뷰를 다 해봤는데요. 앞으로 남은 프리시즌 경기도 웬만하면 좀 챙겨보면서 맨유의 경기력이 개선되는 부분과 그리고 베스트 11 윤곽까지 제가 콘텐츠로 꾸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시즌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건데 맨유의 공식 어플리케이션이 있더라고요. 그 어플리케이션에 13,600원인가 내면은 1년 구독이 가능하고 그 구독을 해야만 프리시즌을 볼 수 있더라고요. 내가 니네 프리시즌 경기 보려고 지불한 13,600원 아깝지 않게 좀 경기력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얘들아, 아무리 제발 애들 좀 경기력 좀 끌어올려줘. 부탁입니다. 오늘 준비한 콘텐츠 여기까지였고요. 프리시즌과 이적시장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